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름도 모를 밤새들이 구슬프고 스산하게 울고 있던 한밤중에 숲속 도풋자락을 휘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불에 의지하여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던 한 사내가 걷는 소리였지요. 이 사내의 이름은 송곽으로 그는 한양 친척 어른의 회가변에 방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원 참, 그것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더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도가 지나치기 그지없어. 내 참으로 민망하구나. 콧김을 뿜으며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송곽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유인즉슨 바로 송곽의 나이가 어느덧 장가를 들어 집안의 대를 이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4대 독자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과한 기대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 사내였어요. 회가변 참석을 빌미로 오래간만에 걸음한 친척집에 모인 어른들 역시도 썩 듣기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꼬장꼬장하게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질서와 반상의 법도를 앞세우며 송곽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혼담을 펼치고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더냐? 색시라면 그저 적당하게 지와 덕을 쌓은 양반대 교수 중에서 엉덩이가 떡 벌어진 여자를 고르면 되는 것이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후사를 도모하여 가을무 쑥쑥 뽑듯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어서 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곽이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이같이 용단처럼 화포를 쏘아대듯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잔소리들을 해대는 통에 애써 잔치에 참여한 송곽의 기분만 잡치고 말아버렸지요. 뒷맛이 씁쓸해진 송곽이 집안 어르신들의 녹이 서린 표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어 밤길이 위험하였음에도 송곽은 그만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잡생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지요. 그러다 결국 바로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산비탈을 보지 못하여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으아! 손에 쥐고 있던 등불도 놓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린 송곽. 그렇게 정신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혀있던 나무 둥치에 크게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송곽이 고통에 절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올린 송곽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허름한 오두막의 나무 천장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머리 한쪽에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어두운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을 향해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이 매우 컸던 모양인지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모든 것이 흔들흔들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모양새로 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이는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송곽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붕대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느껴졌습니다.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짓이겨 발라놓은 약초의 씁쓸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필시 누군가가 쓰러진 송곽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한 듯한 낌새였습니다. 비탈을 구르며 부딪힌 충격 때문에 정신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은 송각이 아픈 머리를 부여지며 사태를 막 파악해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뉘시오. 송곽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림자가 멈칫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오두막 안쪽으로 성큼성큼 몸을 움직여 이윽고는 송곽의 앞까지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눈앞에 흐릿흐릿 보이는 낯선 사람의 형체에 송곽이 어쩔 줄을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화첩 냄새인가? 아니면 박가본. 정확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치장품에서 나는 향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어찌되나 하였습니다. 송곽이 유추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당황한 채로 궁금한 것들을 두서없이 뱉는 송곽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을에서 산새를 타고 다니는 업을 가진 사냥꾼이나 약초꾼들 혹은 신만이들이 쉬어가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오두막입니다. 저는 비탈 아래쪽의 풀숲에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간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과 약초들을 보러 나온 덕택에 선비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본디 선비님을 업고 산을 내려와 의원으로 매셔야 마땅하겠으나 이곳은 인적도 드물고 또한 도움을 빌릴 사내에 손을 빌리려 해도 좋기 15리는 걸어야 하는 곳이지요. 선비님을 발견한 때에 아녀자인 저 혼자는 그러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 오두막으로 매셨사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아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곤조곤 모든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송곽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곽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밤이슬을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송곽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꾸했지요.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뒤면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이리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소? 거듭된 송곽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곽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 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곽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겸양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이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저 가슴 속에만 묻어둬야 하다니. 그 여인이 남겨놓은 이 향취만이 기억에 깊숙이 자리 잡아 떠나가지를 않는구나. 결국 송곽은 아무런 소득 없이 오두막에서 여인이 흘린 향기에 대한 강렬한 기억만을 남긴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그저 자신의 머리에 생겨있던 상처를 치료할 때 붕대로 사용한 손수건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는 곱게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게 송곽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지요. 늘 품에 그날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여인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던 송곽은 더욱 장성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훌륭하게 성장한 송곽은 그야말로 근사한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 반듯하고 허우대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곽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 짝이 없어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곽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산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군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곽네 온 식구들은 양반임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송곽이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송곽은 아직 혼인이나 여인에 대한 욕심은 없었으나 사대 독자인 마당에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그저 집안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응하고 있었답니다. 1등 신랑감이던 송곽과 혼담을 성사시켜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던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송곽의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지요. 매파가 송곽의 어미와 그 옆에 앉아있던 송곽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런 집안 저런 집안의 규수들을 소개하고 있으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송곽은 매파가 소개해주는 조건 좋은 여러 집안의 여인들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는 기미가 없었더랬지요. 뜨뜻미지근한 송곽의 표정을 본 매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겼는지 목표를 바꿔 송곽의 어미 곁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이댁내 교수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야말로 인물 훤하지. 또 칠흑 같은 으딴 머리에 아하 그 엉덩짝은 얼마나 푸짐한지? 아들을 열이라도 집안에 안길 상이지 않겠소? 게다가 뭐 집안이 빠지기를 하나? 흠잡을 곳이 있기를 하나? 참으로 이만한 혼처가 또 없다는 거 아니겠소? 자신이 소개하려는 30리 밖에 있는 이 색식감 집안도 제법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다가
대대로 은덕을 베풀었기로 고을의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송곽의 어미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성을 다하던 매파의 호들갑에도 송곽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선뜻 내키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게, 총각. 혼담이 어찌 그 기분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일이겠수. 그저 혼사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끼리 이리 재고 저리 맞추다 보면 일사천리로 흐르기 마련 아니겠수? 그래, 과가. 매파의 말이 맞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듯이 피하려고만 드는 게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송곽의 말에 매파와 송곽의 어미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집안과 어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송곽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던 매파가 돌아간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저녁 때 송곽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로 일전 자신을 치료해준 여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요. 송곽은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송곽은 단 한시도 그녀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으련만. 송곽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요동을 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뒤로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에게 흠뻑 매료된 뒤였습니다. 매파가 제 아무리 집안 배경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규술합시고 여인들을 소개해 주어도 송곽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자수 손수건에 그녀가 꽉 들어차 있어 여타의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파가 물어오는 각종 혼담에도 시큰둥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도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 지난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송곽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송곽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로 흘러들어온 혈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고을 박산 아래 외딴 집에 거처를 튼 이 여인의 이름은 백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 비열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필시 혼인한 적이 있는 과부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여인네 홀로 지내고 있단 말이던가? 어허, 소문도 듣지 못하였나? 듣자하니 말이야. 그 여인네의 지아비가 바로 그 여인네에 의해서 복상사를 당했다지 뭔가. 엥? 아니 그건 또 누가 그러던가? 내가 듣기로는 건너고을 참판댁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가 초야부터 남편을 잡아먹어 소박을 맞고 쫓겨난 여인이라 하던데. 나원 참,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고을 저 고을로 발길 닿는 박물장수 김가가 비밀이라면서 내게만 일러준 이야기인데 말이세. 고을 사람들의 모임터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이야 멍이야 기세 좋게 두던 장기판의 열기는 금세 시들해지고 모여있는 사내들의 관심사는 온통 백년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씩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이곤 했던 백년은
옹골차게도 도톰하면서도 붉디 붉은 입술과 슬며시 아래를 향하며 뜨는 눈매엔 조신하면서도 희한한 새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마끈으로 바싹 졸라맨 허리는 마치 개미의 그것만큼 잘록했고 그 허리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또한 무사내들의 가슴을 호미로 후벼 고랑을 낼 만큼 빼어나기 그지없었지요. 허나 그녀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사내들이 백년을 향해 짓궂은 농이나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번번이 무시와도 같은 퇴짜를 맞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으나 몰리는 관심은 폭발할 듯 하였으니 별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소문을 잡아먹고 또 풍문이 그 소문을 잡아먹어 어느새인가 백년은 동네 남정네들이 공공으로 노리는 하나의 목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홀로 지내고 있고 게다가 누구 하나와도 어울리지를 않으니 사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남정네들은 3, 4, 5 모이는 자리만 생겼다 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백년에 대한 이런저런 괴소문들을 늘어놓으며 안주감으로 삼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소문이 파다히 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스스로 나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필시 소문에 필적하는 고약한 과거를 지녔을 거라 여긴 고을의 사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시탐탐 백년의 치마를 벗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총각의 귀에까지도 내려앉게 된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들이 어찌 이리 경박하고 철없기 그지없단 말인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송각이 떨어진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렸다가 백년에 관해 대화하는 사내 무리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지물포에 다다른 송각이 가게의 주인장을 호출하기 위해 손짓을 하려는데 이 이복에 저기 지물포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백년 아닌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사내들이 송각이 서 있는 지물포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송각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송각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햇빛이라고는 생전 받아본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한 여인이 지물포 좌판 앞에서 종이를 만져보며 고르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하얀 여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치려는데 순간 송각의 코를 스치며 지나가는 향이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향은? 그것은 송각이 지난날 그토록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바로 그녀가 고을 사내들이 그토록 구설에 올리고 있던 여인 백년이었던 것이지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송각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답니다. 송각은 백년을 실제로 눈에 담는 순간 강렬한 확신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 치부하고 애써 치우려 했었던 감정이 바로 제 은인을 향한 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송각의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마치 물레방아를 만난 방아처럼 거세게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파의 입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신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송각은 자신도 모르게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실례하오나 뭐 좀 물어보겠소이다. 오겨 일전 어느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내 하나를 구해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시오? 이 손수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시냔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묻는 송각에 접근해
백년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멈칫 하고는 고개를 갸웃대더니 이내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송곽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 참으로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뜰 듯이 기뻤던 송곽이 활짝 웃음을 지었으나 이내 그녀의 정갈하게 모아묶은 뒷머리에 꽂혀있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혼인을 하신 몸이셨소이까? 송곽이 잔뜩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백년은 아까부터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송곽의 말에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송곽이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는 찰나 주변에서 백년과 송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를 의식한 백년이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송곽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지물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송곽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요.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이고 그토록 재회만을 염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년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당도한 송곽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백년에게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단 한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음을 고하고는 그녀가 남겼던 손수건의 나비자수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저 이렇게 죽기 전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싶었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 게요. 비녀를 꽂고 있음으로 보건대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하나 그 어디에도 사내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구려. 백년은 슬픈 눈으로 조용히 송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 눈에 담았던 그녀였으나 지금의 느낌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와 붓 그리고 벼루를 꺼내오는 것이었어요. 백년은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이윽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내려 갔지요. 긴 정막 속에서 가녀린 동작으로 먹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글을 적어내려간 백년이 그것을 송곽에게 내밀었고 송곽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년이 지난날 자신의 사연을 쭉 나열한 글이었어요. 일전 백년이 산에 올랐다가 쓰러진 송곽을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구해주었던 그 시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그를 짝사랑하는 덕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숫기가 없고 어딘가 음침하였던 이 덕달은 백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호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하루 종일 백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먼 발치에서 그녀를 훔쳐보는 것으로 제 감정을 채우기 일쑤였던 어딘가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백년을 따라 한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그녀가 웬 외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간 저홀로 백년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덕달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연인인 백년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구먼. 감히 나를 두고 그 엉덩짝을 가벼이 놀려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단 말인감? 그리하여 덕달은 그 이후로
백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백이 서너 대 값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둥,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좋기 일백은 된다는 둥.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자, 그 소문을 실어나르는 자 모두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을 내 최고의 미인이었던 이 백년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년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퍼지던 소문은 이윽고는 백년과 가까웠던 지인들마저도 헛소문에 좌우되어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덕달에게서 시작된 뜬 소문은 그 덩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을 사내들은 마치 그간 쳐다도 보지 못하던 백년이라는 여인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사실은 자신과도 하룻밤을 보낸 가벼운 여자였다 라는 기조의 거짓말을 하며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잘라먹고 커진 악이 가득한 소문의 종국에는 백년은 재수가 옴붙은 여인이라 그녀와 밤새도록 합판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져 부목을 대고 드러눕게 된다는 둥, 백년과 정을 통했다가 외양간에 원인 모를 불이나 외양간을 말끔히 태우고 소는 몽땅 도망가게 되었다는 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실 실제의 백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인의 정절을 매우 소중히 하였기에 자신이 구해준 이름 모를 선비와 쓸데없는 풍문이 돌 것을 우려하여 선비의 무사를 확인하자마자 제 정체조차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실로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인양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달에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 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인 양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홀어머니마저도 그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묘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목 놓아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후로 도망치듯 제 고을을 떠난 백년은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에게 알려준 한 고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넘어와 자리를 잡은 고을이 바로 송곽의 고향인 곳이었지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내들과의 그 어떠한 접점이 생기는 것조차 극히 두려워하였기에 새 고을의 털을 잡은 백년은 꾀를 내어 이미 혼이 난 몸인 척 머리를 쪽 집어 빈혈을 꽂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을 겨우 헤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뜬 소문, 헛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글을 읽어내려간 송곽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슬픔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놈들이 아니던가? 이런 무지막지한 고초를 당하고 고향을 등겨 떠나온 여인을 새로 잡은 터전의 사내들이 또다시 괴이한 소문으로 다시금 괴롭히고 있었다니. 송곽은
자신의 혼사를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간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저 하나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은인인 100년을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드넓은 조선의 땅덩어리에서 이렇듯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둘 수는 없다며 100년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해온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내세울 것이 못되어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송곽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100년의 눈물을 본 송곽은 마치 질주하는 멧돼지와 같은 기세였습니다. 혼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부러 온 마을 곳곳에 100년을 자신의 신부감이라 공표하고 다녔지요. 그리하여 100년이 송곽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 100년을 향한 짓궂은 농담과 악소문을 입에 담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이듬해인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송곽네 집 조촐한 마당에서는 한창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속을 끓인 적 없던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강경이 제 신부감은 100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며 강행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며 100년을 고집한 송곽의 결의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신랑 측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했지요. 100년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찜찜한 풍문으로 둘러싸인 말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혼례는 흐르듯 끝이 났고 첫날 밤이 왔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근사한 원앙금침이 펼쳐졌고 그 윗목엔 밤중의 배라도 고풀세라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모란 꽃에 나비가 너울거리는 8폭의 병풍이 신방의 문을 가로막았지요. 새 신랑인 송곽과 새 신부인 100년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 앉았습니다. 송곽은 고개를 푹 숙인 100년의 족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오똑한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시력이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본 100년은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배는 더 미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이다. 내게 이 같은 날이 오다니요. 이는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천금의 기회요 인연입니다. 송곽의 말을 들은 100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따스하게 100년을 품에 안아주었고 100년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소동들을 거쳐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의식을 치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이후 송곽은 과거 급제만을 목표하며 살았습니다. 100년은 그녀를 못마땅히 여기는 시집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인상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살림을 돌보며 송곽을 지극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무지기로 명성이 자자하여 길쌈이든 김맥이든 배짝이든 100년의 손에 한번 넘어가면 그 결과물이 틀림이 없었기에 고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솜씨를 높이 사 일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그 이듬해에 100년은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귀한 송곽네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습니다. 난잡한 풍문이 돌았던 벙어리 며느리라 업신여기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뜬 소문이며 또한 이 정도로 참하고 다재다능한 며느리감은 세상 천지 없다며 100년을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자가 세도를 치렀을 때 며느리인 100년은 쪽풀을 베어와서는 쪽물 뽑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쪽염색을 해서 아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쪽빛이 너무나 곱고 예쁘다며 송광래 집안 친척들이 너도 나도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백년이 그들 모두에게 쪽염색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놓았더니 세상에나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그날부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는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쪽염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며 입이 귀에 걸렸고 백년은 마당에 독을 12개나 차려놓고서는 쪽물을 빼며 또 한편으로는 송곽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나날이 풍성해져 갔고 백년의 정성어린 내조의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해 송곽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송곽네 집안은 며느리인 백년이 복덩어리라며 끔찍이도 아껴주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홍패를 받은 송곽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승장구하여 백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인 덕달과 그 고을의 사내들에 대한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붙잡힌 덕달을 국법으로 심판함으로써 그간 자신의 아내인 백년을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게 해주었어요. 또한 송곽의 집안 대대로 시름이 없이 풍족한 인생을 영위하며 집안의 이름을 드높였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의정부에 으뜸 벼슬인 영사 정일품 영상대감인 영의정 고대감댁이 있었습니다.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 하여 조선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에 오른 자였지요. 임금 아래의 최고위직이라 위상은 높았지만 좌우 정승들에 비해 실권이 큰 것은 아니었다 하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지닌 개감집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대감에게는 상처한 후 새로 들어온 꽤 젊은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경으로 옥으로 만든 투명한 거울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그 성품이 참으로 비단결과 같은 여인이었지요. 양반 가문이었음에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 탓에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혼담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고대감 댁의 안방마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옥경이 이 집안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잦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처녀가 나이 지긋한 영감에게 시집 오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경의 어진 면모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옥경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돌보며 어진 덕을 쌓아갔으니 그야말로 영상대감의 부인감으로는 일품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옥경의 올곧은 기계 덕에 집안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고 옥경 또한 고대감댁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봄날의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에서 옥경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혜란아, 우리 혜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날씨가 참으로 빼어나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우니 나와 함께 정원에 산책을 나가자꾸나. 한동안 이어진 옥경의 부름에 혜란이라고 불린 여종이 부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혜란이 발을 열심히 놀려 옥경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며 외쳤지요. 네, 갑니다요. 마님, 셋네 여기 있습니다요. 생글생글 웃으며 옥경의 곁으로 달려가던 이 혜란은 바로 옥경이 고대감댁에 시집을 오던 때에 몸종의 격으로 함께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본가에서 함께했으며 또한 유일했던 하녀였지요. 혜란이라는 이름 또한 옥경이 친히 지어준 이름으로 난초처럼 고귀하고 향기로운 여인으로 그 이름을 빌려 행복하게 살라는 취지로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이렇듯 어여쁜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었던 혜란은 옥경이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기에 옥경에게는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종관계,
양반과 천민의 관계를 벗어나 옥경이 마음 깊이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옥경의 주변에서는 청껏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 타이르기도 했지만 옥경은 그런 소리 따위는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예전 옥경의 가세가 혜란을 거두기 힘들 정도로 기울었을 때였어요. 옥경이 혜란의 두 손을 거머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혜란아, 이제 너도 그만 우리 집의 추박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렴. 너는 손도 야무지고 영특한 데다 부침성도 좋으니 어디든 섭섭치 않은 대접을 받을 게다. 우리 집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너는 가서 음식이라도 배불리 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렴. 옥경은 혜란을 형편이 넉넉한 곳으로 보내주려 하였지만 혜란은 한사코 거절하며 대답했지요. 셋네에게는 제 이름 지어준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아씨? 저 떼어놓을 생각이랑 마셔요. 저는 아씨 아닌 사람이면 모시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합심하여 모진 기근을 버텨오던 사이였습니다.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옥경이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어째 너는 이곳으로 온 뒤로 미모가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는구나. 춘기가 한창 때인 나이인데 시집은 가고 싶지 않느냐? 너도 나를 보살피느라 좋은 시절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을 가면 좋을 텐데 말이다. 그러자 혜란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지요. 어이구, 마님, 그것이 무슨 소리셔요. 저는 안방마님 곁에서 마님 보필하는 재미 빼면 세상 천지 즐거운 일이 없구만요. 사내 놈들이랑 시시덕거리는 것이 뭐가 좋답디까요. 이렇듯 저를 아껴주시는 마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미모라 하심은 우리 안방마님 같은 분께 쓰는 말이지 저 같은 천출이 가당키나 하답니까요. 혜란은 천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처세가 바르고 총명하기가 남다른 데다 옥경을 모시는 것 또한 극진하였습니다. 연고도 없는 고대감댁으로 넘어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을 때도 혜란은 늘 옥경의 곁에서 그녀를 보필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어 주었고 그 덕에 오늘까지도 옥경은 혜란을 늘 곁에 두며 끼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옥경과 혜란이 대궐의 안뜰로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찍이서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음흉하게 훑으며 안광을 뿜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옥경의 남편인 고대감이었습니다. 지긋한 나이에도 여색을 탐하는 기질을 도무지 버리지 못해 상처한 이후로 젊디 젊은 옥경을 후처로 들여놓은 지 몇 해 지나지도 않았으나 매일이 청춘처럼 불끈거리던 고대감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감은 자신의 부인 곁에서 깨르르 웃으며 한껏 오른 춘기를 무럭무럭 뽐내는 혜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고대감의 엉큼한 눈매에 욕심이 뚝뚝 흘렀고 이내 늑대가 먹잇감을 노리듯 입맛을 잔뜩 다셨습니다. 여인의 품이란 어찌 이리도 가질수록 끝없이 가지고만 싶은 것인지 어쩌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지금에 있어서는 권력욕보다도 더욱 욕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옥경이 자신에게 시집을 오던 그 첫날부터 옥경과 함께 그녀의 곁에 있던 혜란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면 제 부인이 될 옥경의 몸종으로 혜란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터였지요. 혜란 저것의 미모가 전출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히 경성지미로구나. 내 옥경 저 여인을 취하면 따라서 들어올 전연 또한 취할 수가 있기에 양수겸장으로 둔수였거늘 내 눈이 들리지가 않았구만 그래. 저것이 날이 갈수록 빼어나게 성장하는 꼴을 보아하니 내 참으로 이대로 그냥 두기가 아까운지고 그간은 기회만 슬슬 엿보고 있었다마는 오늘 밤에는 기필코 내 저것과 한 이불을 덮고 뒤엉키고 말리라. 고대감은
음험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혀를 날름 빼물고는 자신의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앞에서 소란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제발요. 결코 아니 됩니다요. 참으로 이러시면 큰일 나시지요.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냐? 자자, 그러지 말고 내 부인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할 터이니 얌전히 따르면 너도 좋지 않겠느냐? 오늘 밤 내 침소에 든다면 내 너에게 좋기 10냥은 쳐주도록 하마. 10냥이 아니라 100냥, 200냥을 주신다 하여도? 쇳내는 안방마님 눈에 눈물 날 일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그것은 바로 고대감의 비밀스러운 동침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헤란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 속에서 헤란은 굳은 결심을 하고는 도망쳤고 고대감의 사랑방을 빠져나와 옥경이 자수를 놓고 있던 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방마님, 이런 시간에 송구합니다. 쇳내 헤란이구만요. 아니, 헤란아? 헤란이 내가 이 시간에 내 침소에까지 무슨 일이더냐? 오늘은 나를 돌볼 일도 없으니 일찍 행랑채로 들어가 쉬라 일렀거늘. 갑작스러운 헤란의 방문에 옥경이 놀라 물으니 헤란은 한숨을 푹 쉬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읍소하였습니다. 마님, 참으로 송구하고도 면목 없는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몸이 되었으니 제가 보필하지 못한 날까지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요, 마님.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자신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여종의 말에 옥경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헤란이 이것사. 갑자기 찾아와 난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도대체 뜬금없이 네가 어찌 죽어야 하는 몸이라는 게야?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는 것이 꼭 도깨비라도 만나고 온 모양새로구나. 자자,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내게 이야기해보거라. 옥경이 그녀를 타이르며 방 안으로 들였고 제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받은 헤란이 비통한 목소리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 방금 전 쇳내를 붙잡고는 천침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디 저같이 천한 것을 몸종 이상으로 대우해 주신 안방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도 없는 벼락 같은 일이기에 천출의 신분조차 망각하고 그만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나와버렸지 뭡니까요. 제 선택에 대해서는 100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허나 고타늘 같은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까닭으로 대감마님의 불호령 아래 저는 찢겨 죽을 것이고 그리하여 소녀가 죽기 전 안방마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여쭙기 위해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요. 절절히 읍소하는 제 몸종 헤란의 말에 옥경은 그야말로 침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아비인 고대감의 여색을 밝히는 버릇은 이미 옥경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허나 어쩌겠어요. 지체 높은 영의정이자 자신의 지아비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참견할 수는 없는 시대였으니 말이지요. 알아도 모른 척, 있어도 없는 척 숨을 참고 지낼 뿐이었지요. 권세가의 만화님으로 호령하며 지내기엔 그 성품이 지나치게 온순하였으며 또한 제 식구들이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며 지낼 만큼 야망이 없었던 옥경은 그저 고대감의 여색 잡기를 얌전히 눈 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옥경의 얼굴빛이 흙빛으로 어둡게 물들자 헤라는 넙죽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안방마님, 마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니 심려치 말아주셔요. 쇳내는 이제 마님에게까지 인사를 올렸으니 가서 강에 뛰어들 작정입니다. 비록 천출의 신분이나 제 마지막만큼은 제 뜻대로 결정을 허겄구먼요.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안방마님 얼굴까지 뵈었으니 이 천한 목숨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러자 옥경은 엄한 목소리로 헤란을 꾸짖었습니다. 헤란이 이거사!
어찌 내 앞에서 네 목숨을 그리 가벼이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여 어찌 헛되이 죽는다는 소리를 그리 쉽사리 한단 말인가? 그 누구도 너를 천한 목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도 용서치도 않을 것이야. 이 읽고 차분히 머릿속을 정리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옥경은 한층 안정된 마음을 쓸어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헤라나. 내 너에게 재물과 신분을 보증해줄 증서를 위조하여 작성해줄 터이니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도록 하렴. 이렇게 너와 갑작스레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다만 알다시피 나는 지아비이자 지체 높은 대감마님이신 그분의 노여움을 막을 힘도 능력도 없는 일개 아녀자일 뿐이로구나. 허나 그렇다 한들 내 너의 목숨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겠으니 너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내 말 명심하여 따라주거라. 알겠느냐? 안방마님. 제 주인의 배려와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헤라는 옥경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옥경 역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몸종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당한 헤란을 위로해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경이 나서 잔뜩 흥분해 있던 고대감의 회포를 풀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옥경은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 나와 헤란을 이끌고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자, 헤라나, 이 틈이다. 이 보따리를 소중히 품고 속히 떠나거라. 값이 나가는 물건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든 제값을 받을 만한 놈들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챙겨 넣었단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든 당도하면 새롭게 시작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게야. 안방마님, 아니 됩니다. 목숨을 구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찌 이리 귀한 것까지. 어허, 더는 말을 붙이지 말거라. 그간 나를 돌봐준 품삯이라 생각하고 잠자코 받아두면 되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따라 이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어 미안하기 그지없구나. 안방마님. 울상으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헤란을 다정하게 꼭 껴안아 준 옥경의 눈시울도 어느덧 붉게 물들어 버렸지요. 코를 훌쩍이던 옥경은 결연한 표정이 되어 헤란을 자신의 품에서 밀어내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행여나 집안 하인들이 보기 전에 얼른 길을 재촉하렴. 가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절대 내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게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을 해다오. 헤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경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다음 제 주인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려는 듯 그렇게 옥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정신없이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거사, 부디 몸 건강히 지내렴. 옥경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자신의 여종을 우두커니 지켜보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해가 하늘 위로 우뚝 솟아 날이 밝은 시각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목일까? 아무래도 된통 길을 잃은 개로구나. 날이 밝는 대로 추노꾼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염려한 헤라는 꾀를 내어 깊은 산길로 들어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허나 집안에서만 오래 생활한 가녀린 여종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넘기에는 호락호락한 산세가 아니었지요. 한 시즌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을 한참이나 헤맸지만 빠져나갈 만한 길도 찾지 못한 채 방향까지 잃은 헤라는 그야말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껏 우리 안방마님께서 나서서 살려주신 목숨인데 결국 나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목숨인 모양이로구나. 벌써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바위에 몸을 기대 숨을 헐떡이던 헤라는 처량해진 신세를 한탄하며 메이는 목을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거진 숲풀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괴나리 보찜을 맨 사내 하나가 불쑥 뛰쳐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자신의 도포자락에 붙은 잎사귀들을 털어내다 말고 바위에 기대 자신을 뚫어져라 경계하고 있는 혜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이보시오. 하마터면 황천을 건널 뻔하질 않았소? 이리 으슥한 산 속에서 혼자 그리 섬뜩한 몰골로 대체 무엇하고 계신 거요? 앞뒤 잴 것도 없이 산길을 헤매느라 꼬리말이 아니었던 혜란을 본 사내는 엉덩방아를 찌을 뻔한 것을 겨우 모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혜란에게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뿐이었기에 비록 허름하다고는 하지만 도포자락에 갓을 쓴 사내의 차림새를 보고도 얘를 갖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혜란은 그러한 사내의 호들갑 따위는 신경 쓸 기력조차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로 차분히 입을 열어 대꾸하는 것이었지요. 조용히 좀 해주시오. 내 원통한 일을 당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주랭랑을 놓은 마당에 길을 잃고 지쳐 일이 된 것이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댁에 갈 길이나 재촉하시기를 바라겠구먼요. 제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눌러 훔치며 혜란이 말했습니다. 사내는 혜란의 몰골을 자세히 훑기 시작했지요. 흙먼지와 낙엽들을 잔뜩 뒤집어 쓰긴 하였으나 본디 까다로운 고대감이 눈독을 들인 만큼 한창 춘기가 바싹 올라있던 혜란의 미모를 가릴 수는 없었으니 사내는 혜란에게 기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쪽이 무슨 사연인지는 도무지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아직 새파랗게 젊어 앞길이 창창한 청춘 같은데 제 목숨을 그리 하찮게 여겨서야 어디 쓰겠소. 자 보시오. 나 역시 똑같이 길을 잃은 처지이나 이리도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는 이렇듯 살 길을 찾고 있지 않겠소. 다른 이들 같았다면 이 험난한 산세에 질려 벌써 포기하였겠으나 나는 다르다 이 말이오. 그러니 이런 곳에서도 당신 같은 미인을 이리 떡 하고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냔 말이오. 사내가 혜란의 기분과 경계심을 풀기 위해 농이 섞인 말을 건네었으나 하필 혜란은 능글맞은 칭찬에 겸양이나 나눌 기분이 아니었지요. 결국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사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참으로 귀찮겠시리. 괜한 추파 집어치우시오. 사내들의 그런 걸떡거림은 내 아주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선출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 덕분으로 이리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치는 꼬락선이가 되었는데 그런 가벼운 놈의 퍽이나 기분 좋아 시시덕대기라도 할 줄 아셨소?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는 혜란의 말에 사내는 그만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을 내는 모습이 마치 도토리를 빼앗긴 다람쥐의 모양새와 닮아 매우 야무지면서도 귀여웠기에 사내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참이었지요. 어이구, 무섭게 소리는 지르고 그러시오. 쫓기고 있다던 사람 어디 가셨나? 아무튼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작스럽겠지만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시겠소? 초면에 낯선 사내를 경계할 법하여 내 심히 염려는 되는 바이다만 아무튼 이곳을 벗어나 멀리 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그쪽에 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구려. 사내의 밑도 끝도 없는 당당한 말에 혜란은 그제야 그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기만은 제법 심지가 굳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불사한 자신의 처지에 펼쳐진 이러한 우연적인 만남은 어쩐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혜란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옥경이 내어준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하고는 만일 사내가 이 보따리를 노리고 빼앗으려는 낌새라도 보일라치면 어차피 이렇게 버려지나 저렇게 버려지나 마찬가지인 하찮은 천출의 목숨, 이것을 지켜내다 죽어도 괜찮겠다 싶어져 사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차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처지라 당신의 제안을 승낙하겠소만 괴팍한 마음을 품고서 내게 허튼 짓이라도 하려 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땐 내 길동무로 당신을 끌고 동교진할 것이니 그리 알아두시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바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사내는 눈빛을 빛내며 엄포를 놓는 혜란의 앙칼진 모습에 더욱 그녀가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곰 앞에서도 도토리를 지키려는 다람쥐의 모습이 떠오른 사내는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힘겹게 참으며 헤란을 안심시키고는 말했습니다. 어이구, 무섭기도 하여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소이다. 지금부터 함께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생각보다 퍽 괜찮을 사람일 것이오. 내 그 점만은 보장하리다. 헤란은 유들유들 대답하는 사내를 째려보며 그렇게 그의 인도를 따라 산길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삼경을 넘은 사경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지요. 계란이, 이 녀석은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꿋꿋하게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으련만. 일이 벌어진 그날 이후 줄곧 도망친 헤란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옥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설쳐가며 헤란을 그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뒤척거리던 옥경이 까무룩 선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옥경의 대궐에 월담하여 침입한 분주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림자는 날쌔고 익숙한 몸놀림으로 옥경이 자고 있던 안방을 찾아내었지요. 그림자는 자신의 기척을 지우고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곤히 잠에 빠져있던 옥경이 채 눈을 뜰 새도 없이 들이닥쳐 그녀의 수족을 단번에 제압하고는 제갈까지 물려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옥경이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으려니 사내는 준비한 자루에 옥경을 우겨넣으며 말했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나를 좀 믿어주시오. 지금 소리를 내면 우리는 몽땅 다 죽은 목숨입니다. 비록 지금은 경황이 없어 놀라시겠으나 고초를 겪을 일은 없으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던 옥경은 사내의 말에 얌전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루를 뒤집어 쓴 옥경을 어깨에 둘러맨 사내는 신출귀몰한 움직임으로 너무도 손쉽게 고대감댁 마나님을 보쌈하고는 단박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간밤 나를 데려온 사내는 내가 영상대감의 아내임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느 낯선 가옥에 당도하여 자루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옥경이 겁에 잔뜩 질려 주변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긴장하며 있으려는데 그런 옥경의 앞에 너무나도 친숙한 여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안방마님? 아니, 이게 무슨... 너는 혜란이 아니냐? 마님, 참으로 송구하옵니다요. 이렇게밖에 모실 수 없었던 것을 부디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옥경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5년 전 옥경이 도망치게 도와준 자신의 여종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이 옥경을 껴안고 와락 눈물을 터뜨리자 생사도 알 수 없이 5년의 시간을 애태우며 보냈던 반가움과 의아함이 밀려든 옥경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었습니다. 혜란아, 이것이 정령 혜란이 맞느냐? 참으로 이리 반가울 때가 있던 말이더냐? 옥경은 있는 힘껏 혜란을 안아주며 기쁨에 젖은 음성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지요. 이윽고 고개를 든 옥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기만 하구나. 나를 잡아온 사내는 누구며 또한 너는 어찌하여 그자와 함께 있는 것이냐? 게다가 그간 어디서 무엇하며 지낸 것인지 내 참으로 궁금한 일 투성이로구나. 그러자 헤라는 울음을 그치고 옥경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기 시작했지요. 5년 전의 그날 우연히 인연이 되어 헤란이 산속에서 만나 따라 나선 사내는 사실명을 받아 암행을 다니던 임금 직속산하기관의 관리 박혁이었습니다. 박혁은 그간 뛰어난 실적과 올곧은 충심을 인정받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자였지요. 헤라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박혁과 함께 그 지역을 벗어나
그날부터 박혁의 암행 활동을 따라다니며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혁을 경계하던 혜란이었지만 점차 혜란은 박혁을 보좌하며 그가 면밀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특하고 처세에 능했던 혜란은 남모르게 민심을 읽어드리는 일이나 사내인 박혁이 잠입하기 까다로운 곳에 대신 투입되어 자맹을 하는 등 가진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이로다. 그렇듯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짙어질수록 박혁은 혜란의 총명함과 재색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점점 혜란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박혁의 마음속에서 혜란을 향한 호감을 키우는 양분이 되었답니다. 어명에 의탁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던 박혁은 마침 배필도 없이 바삐 지내던 몸이었고 그러다 어명을 수행키 위해 들른 곳에서 산길을 헤매다 길을 잃어 만난 혜란에게 운명적인 큰 연심을 품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전국 팔도를 유랑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큰 공적을 세워 임금이 앞까지 불려간 박혁은 원하는 것을 하나 내어주겠다는 임금의 성은에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바로 혜란의 천출 신분을 면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명으로 마침내 천출을 면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된 혜란과 박혁은 어느새 서로 흠모하던 춘심을 싹 키우게 되었고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줄곧 제게 진심을 다했던 박혁을 혜란 역시도 깊이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고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고 이후로도 함께 여러 지역을 떠돌던 중이었어요. 임자, 마침 이번에 떨어진 어명을 수행할 지역이 임자가 그 옛날 도망쳤던 바로 그 고을이지 않겠소? 참으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을 부부가 되어 다시 방문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려. 네? 대체 그 고을에서 누구를? 고을뿐 아니라 이 나라 조정에서까지도 워낙 유명한 위인인지라 거 임자도 알지 않을까 싶소만 바로 여색을 탐하는 버릇을 가진 영상대가며 야심한 시각에 어느 여염집 근처에서 한 여인을 범하여 화를 입은 여인이 그만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았겠소. 헌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주상의 성은을 입을 예정이었던지라 잠시 궁 밖을 나와 어명을 수행하던 궁녀였던 것이오. 그녀가 참변을 겪자 주상께서 크게 노하셨고 급히 나를 파견하여 당장 범인을 잡아들이라 명하지 않았겠소. 그간 영상대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엇비슷한 일들을 무마시킨 전례가 있었던 모양이오. 자세히 내막이 드러날 만큼의 증거를 체증한 터라 제 아무리 정승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라 한들 좌의정과 우의정 역시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수가 없을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혜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혁이 어명을 받아 잡아들일 예정이라 말한 그 영상대감이라면 바로 옛날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고대감이었던 것이니까요. 혹시 그 영상이란 자가 고대감을 말씀하시는? 혜란의 물음에 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맞소이다. 바로 그자요. 자신에게 마술을 뻗쳐 도망가는 신세로 만든 작자가 결국 어명에 따라 추포당할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된통 고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혜란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명으로 잡아들인 죄인의 가족에게도 화가 뻗칠 수 있는 건가요? 그간 자신의 아내에게서 도망치게 된 연유와 그런 그녀를 물심양면 도와준 옥경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박혁이 혜란의 질문에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곤 침통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상의 재량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지. 만약 지아비의 그러한 성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구려. 박혁의 말에 혜란은 크게 낙심하여 그의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결코 아니 됩니다, 서방님. 그자는 죽어 마땅한 자임이 분명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아비를 섬겼을 뿐인
그 대개 안방마님은 결단코 그런 화를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마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서방님, 정령 방도가 없겠습니까? 제 아내 혜란의 울상이 된 얼굴을 바라본 박혁은 한참이나 그녀를 위로하며 침울해하였습니다. 얼마 후 박혁은 고심을 거듭하여 장고 끝에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녀적 제 아내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옥경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꾀를 낸 박혁의 활약에 힘입어 야심한 밤에 고위정승댁 마나님의 보쌈극으로 눈가림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승댁의 부인이 보쌈을 당했다는 소문을 장안에 파다하게 내어놓으면 이미 정절을 더럽혀진 여인에 대한 수색령도 없을 것이었고 또한 멸문지와의 마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박혁과 혜란이 말해준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옥경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내가 지아비의 그릇된 행실을 방관한 대가로 애먼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애꿎은 집안이 화를 입는구나. 성품이 어지럽던 옥경은 자신이 목숨을 구제해준 혜란 덕에 본인 또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남편인 고대감이 곧 어명으로 처단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깊이 통탄하며 자책하였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것이 어찌 마님의 잘못이겠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이 크시겠지만 기운 차리시고 안위를 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운 닿는 대로 도울게요. 자신이 심어놓은 덕과 얻은 일, 다시 말해 제 여종 혜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그녀를 도와준 과거가 없었다면 어명으로 떨어진 고대감 식솔의 멸문지와에 섞여 옥경 역시 변고를 당했을 터였습니다. 혜란은 그러한 연유로 자신에게 먼저 선의를 보여준 마님을 이제는 자신이 매실 차례라며 옥경의 두 손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리하여 혜란은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진 옥경을 성심껏 보살펴 주었고 박혁 역시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아내를 극진히 돌봐준 옥경을 처형처럼 받들어 모시며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연을 소중히 하여 무탈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